대형 언어 모델이 거짓말하고 있는지는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챗 GPT에게 어떤 단어를 잊어달라고 하면 분명 잊었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단어는 여전히 문맥상에 남아서 계속 물어보면 챗 GPT는 그 문구를 알고 있다고 결국 실토하게 되죠.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챗 GPT를 더 솔직해지도록 훈련할 순 없는 걸까요? We have no direct access or control over model concepts or behaviors like truthfulness. 대형 언어 모델에 대한 해석은 아직까지도 아주 활발한 연구 분야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이 연구들 중 모델의 특징을 뽑아내서 해석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방법을 써서 고양이, 강아지, 와이파이 네트워크 같은 간단한 단어부터 내적 갈등과 같은 복잡한 개념까지 뽑아낼 수 있죠. 뽑아내는 것을 넘어서 이 특징들의 강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 이 예시에서 보이듯 내적 갈등이란 특징을 클로드 모델에서 강화시키면 단어를 잊지 못하는 모델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죠. 이런 예시들은 매우 설득력 있지만 이 연구의 핵심 저자 중 한 명인 크리스 올레가 지적했듯 인류가 실제로 추출해낸 개념들은 전체주 중에 극히 일부, 아마도 1%도 안 되는 수준에 불과할 겁니다. 크리스의 연구에선 실제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아직 파악하지 못한 특징들은 마치 해석 가능성의 암흑 물질과도 같으며, 특징 추출은 마치 모델이라는 우주에서 가장 밝은 별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망원경이다. 더 나은 망원경을 만들면 대형 언어 모델의 내부의 원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모델들이 배운 것들을 간접적으로만 관측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But why is it so difficult to understand how these models work in the first place? 언어 모델이 학습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별도의 모델까지 훈련하는 이유는 뭘까요? 처음부터 이해하기 쉽게 모델을 훈련할 수는 없는 걸까요? 또한 모델의 특징 중 일부만 추출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특징 추출 알고리즘을 단순히 확장해서 언어 모델을 더 깊게 탐구하는 건 불가능한 걸까요? 그럼 대형 언어 모델의 내부에서 텍스트가 어떻게 흐르는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죠. 위키피디아의 신뢰성은 매우 라는 문장 다음에 올 단어로 모델이 무엇을 말할지 예측하는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구글 제미나이 모델의 작은 버전인 제마 2 빌리언 모델을 뜯어볼 건데, 먼저 문장의 각 단어가 제마의 어휘에서 토큰으로 변환되고 각 토큰은 길이가 2304인 벡터로 표현됩니다. 이 벡터들은 6 곱하기 2304 크기의 행렬로 묶여서 제마의 첫 번째 레이어로 들어가죠. 제마 같은 언어 모델의 각 레이어는 어텐션과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구성된 연산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연산 블록들은 입력받은 행렬과 같은 크기를 가진 행렬을 반환하죠. 즉, 6 곱하기 2304 크기의 입력 행렬을 통과시키면 그대로 6 곱하기 2304 크기의 새로운 행렬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행렬을 이전의 입력 행렬에 더해서 다음 계산 블록의 입력으로 사용하죠. 이 블록을 지나면 똑같이 6 곱하기 2304 크기의 행렬이 나오고 바로 전 입력을 더하면 제마의 첫 번째 레이어를 마무리하게 된 겁니다. 이 결과는 제마의 두 번째 레이어로 전달되고 첫 번째 레이어에서 했던 연산 작업을 반복하죠.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입력 행렬은 같은 크기를 가지지만 새로운 값을 지닌 행렬로 점차 변해갑니다. 이 행렬을 각 연산 블록의 출력에 더해 계속 갱신하는 것을 레지듀얼 스트림, 즉 잔차 흐름이라고 하죠. 이렇게 26개의 레이어를 모두 통과한 행렬의 마지막 행은 최종적으로 단어로 변환되고 제마가 다음에 내뱉을 말을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마지막 행의 변환 행렬을 곱해 길이 25만 6천의 새로운 벡터로 만드는데, 이건 제마의 단어장에 있는 25만 6천 개의 단어에 대한 값으로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 정규화시키면 다음에 등장할 각 단어의 확률값이 되어 제마의 단어 예측에 쓰이게 됩니다. 각 토큰들의 확률을 정렬하면 제마가 위키피디아의 신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데,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토큰은 중요로 그 확률은 20.21%입니다. 신뢰성은 중요하죠. 이렇게 찾아낸 단어를 원래 문장에 붙여서 다시 제마에 넣으면 그 다음에 올 단어들도 얻을 수 있고 행렬들은 점점 커질 겁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제마가 위키피디아에 대한 어떤 미묘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중요라는 다음 단어 선택할 확률은 20.21%였습니다. 그럼 과연 선택할 수 있었던 다른 단어의 확률은 어떨까요? 그 다음 높았던 확률에 따르면 제마는 11.16%의 확률로 위키피디아 신뢰성이 높다라고 예측했지만 이어서 각각 10.8%, 9.48%, 5.47%의 확률로 신뢰성이 낮다, 의심스럽다 혹은 나쁘다라고 예측했죠. 이런 상대적으로 낮은 확률의 선택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으로 올 단어로 단순히 가장 가능성이 높은 토큰만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높은 확률만 계속 고른다고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 다음 토큰은 모델의 확률 분포를 약간 수정해서 선택하게 되죠. 이 버전의 제마는 위키피디아 신뢰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보여줍니다. 미묘한 것부터 긍정적이거나 회의적인 것까지 모두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죠. 지금까지는 제마의 기본 버전만 살펴봤는데 기본 버전을 추가로 튜닝해서 제마 인스트럭션 버전을 만들면 우리가 자주 쓰는 AI 어시스턴트가 됩니다. 재밌는 건 이 인스트럭션 버전에선 위키피디아의 신뢰성은 매우 논란이 많다라고 할 확률이 증가했는데 이전에 다소 직접적으로 좋다, 안 좋다 평가를 했던 것에 비해 훨씬 더 중립적이고 신중해진 걸 볼 수 있죠. Post-training steps like these used to tune Gemma have proven reasonably effective at shaping the behaviors we want from AI assistants. However, these techniques do not give us direct control or understanding of specific model behaviors. 좀 더 직접적인 접근법은 모델을 열어서 어떤 부분이 특정 행동을 유발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거죠. 제마의 26개의 레이어가 품고 있는 20억 개의 파라미터 중 위키피디아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크리스 올레가 내놓은 기계적 해석 가능성이라는 연구가 그 해결책에 매우 근접한데 이 기계적 해석 가능성에 나온 몇 가지 방법을 제마 모델에 직접 적용해서 제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뜯어보죠. 이 테크닉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텍스트가 모델을 통과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위키피디아의 신뢰성은 매우 라는 문장으로 6 곱하기 2304 행렬을 준비하면 제마의 각 블록을 통과하면서 여기 새로운 6 곱하기 2304 행렬 값을 더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정하는 흐름을 모델을 통과할 때 레지듀얼 스트림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이 레지듀얼 스트림을 모두 통과하면 마지막 행이 토큰으로 변환되어 그 다음에 제마가 말할 내용을 결정하죠. 이 행렬의 흐름을 통해 마지막 행이 모델을 통과하는 모습을 시각화해 볼 건데 2304개의 숫자가 나열된 벡터를 한눈에 이해하기는 좀 어렵죠. 패턴을 좀 더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 벡터를 48 곱하기 48 행렬로 바꾼 뒤 각 숫자를 이미지의 픽셀처럼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레이어에 들어가기 전 벡터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미지에서 큰 양수와 음수 값들이 눈에 띄죠. 이 벡터를 단어로 변환하려면 꼭 모델의 모든 레이어를 다 통과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레이어에서든 이 벡터를 정규화하고 임베딩 행렬을 곱하면 어떤 단어를 나타내는지 바로 알 수 있죠. 아직 어느 레이어도 거치지 않았다면 very 단어가 그대로 100%의 확률로 나오는 게 보통이겠지만 해당 제마 버전은 다음 단어에 대한 확률을 제한하는 함수를 써서 다음과 같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재밌게도 모델은 very 단어의 변형을 예측하는데 대문자 very나 다른 언어지만 같은 뜻을 가진 very도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제마의 첫 번째 연산 블록이 이 임베딩 벡터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는지 확인해 볼까요? 제마의 첫 번째 레이어의 어텐션 블록을 통과하면 이렇게 되고 그걸 원본 행렬 흐름에 더하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뀐 새로운 벡터를 단어로 바꾸면 다양한 변종 매우 단어의 확률들이 조금씩만 바뀐 것을 알 수 있죠. 만약 여기서 모델이 끝난다면 다음 단어로의 very가 그대로 예측돼서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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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연속을 가진 이상한 말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단어가 반복되는 건 실제로 사이즈가 작거나 성능이 낮은 모델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죠. 첫 번째 레이어의 MLP 블록을 통과한 행렬을 행렬 흐름에 더하면 벡터는 이렇게 변합니다. 여전히 다양한 very의 변종들이 줄을 이루고 이런 양상은 모델의 15층까지 계속되죠. 처음 14층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긴 합니다. 각 레이어에서 행렬 흐름의 마지막 행만 시각화하면 이 행렬의 흐름은 변하고 있는 걸 볼 수는 있는데 아직 최상의 예측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죠. 그러다 모델의 12번째 레이어를 통과하면 갑자기 순위가 바뀝니다.
제마가 9%의 확률로 위키피디아의 신뢰성을 questionable, 즉 의심스럽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죠. 혹시 해당 레이어가 비판적인 개념을 담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21번째 레이어 블록의 출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393, 1945, 257번째 인덱스에서 큰 값이 나타납니다. 이 위치들은 이 레이어의 뉴런, 즉 신경 하나하나에 해당하죠. 이 뉴런들 중 몇 개가 아마 의심하는 법을 배우고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이 가설을 테스트하는 간단한 방법은 뉴런의 값을 직접 바꿔서 모델의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393번 뉴런의 값을 원래 최대치의 약 2배 정도인 마이너스 160으로 덮어씌우고 결과를 확인하면 하이 같은 단어의 순위가 좀 더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만약 뉴런의 값을 플러스 160으로 덮어씌우면 반대로 낮은, 의심스러운, 부족한 같은 단어들의 순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21번째 레이어에 1393번 뉴런 값을 변화시켜서 제마의 위키피디아에 대한 신뢰도를 키우거나 의심이나 불신을 갖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So, have we found a specific Gemma neuron that controls trust? Or in reverse, doubting or skeptical behavior? 이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다른 방법은 1393번 뉴런이 큰 값을 출력하는 또 다른 텍스트 예시를 찾는 것일 겁니다. 만약 정말 의심을 담당하는 뉴런을 찾은 거라면 그 뉴런을 최대한 활성화하는 텍스트는 그 특성을 반영하겠죠. 파일 데이터셋의 10만 개 예시를 조사해서 뉴런 1393을 최대한 활성화하는 예시를 전부 모았는데, 이 예시들은 의심이나 회의 같은 것보단 대문자나 약어, 고유명사와 같은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어라, 아까 세웠던 가설이 틀린 걸까요? 가설대로 이 뉴런은 의심 같은 개념과도 연결되긴 하지만 좀 더 강하게 반응하는 문장들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 전혀 관련 없는 주제인 걸 볼 수 있죠. 이런 단일 뉴런이 여러 관련 없는 개념들에 반응하는 현상은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 흔히 관찰되며, 이는 여러 의미를 품고 있다는 의미에서 폴리세멘티시티, 즉 다의성을 갖는다라고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다의성은 시각 모델에선 언어 모델만큼 자주 발견되지는 않는데, 시각 모델에서는 단일 뉴런이 얼굴이나 자동차 같은 뚜렷하게 구분되는 개념에서만 유니크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2022년에 클로드를 만든 앤스로픽 팀은 이 다의성을 설명하기 위한 흥미로운 가설을 발표했습니다. 언어 모델이 단순히 뉴런 개수만큼의 개념을 학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 뉴런들의 조합을 통해 개념을 표현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죠. 이 개념을 슈퍼포지션,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즉, 제마에서는 개념이 여러 뉴런과 다양한 레이어에 걸쳐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특정 레이어나 뉴런이 어떤 개념이나 행동을 담당하지 않는다면 언어 모델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옵션은 직접적으로 모델의 구조를 바꿔서 특정 입력에 반응하는 뉴런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이 개념을 여러 뉴런에 퍼뜨리는 걸 막을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이런 접근을 시도했을 때 한 번의 뉴런 하나만 반응하도록 강제했음에도 여전히 하나의 뉴런이 여러 개념에 반응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옵션은 어떤 뉴런 조합이 특정 개념에 반응하는지를 직접 찾아보는 겁니다. 아까 21번째 레이어의 뉴런들을 조합해 의심이라는 개념을 표현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뉴런 조합이 어떤 개념과 잘 맞는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런 조합을 배울 수 있는 간단한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스파스 오토 인코더라는 녀석이죠. 중첩 가설대로라면 모델의 특정 레이어에서 나온 뉴런 출력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어떤 특정 개념에만 강하게 반응하고 나머지 개념들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는 뉴런 조합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스파스 오토 인코더는 특정 레이어의 출력이나 특정 위치의 행렬 흐름에 연결되어 모델 내부에서 이런 조합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죠. 제마가 처음으로 의심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21번째 레이어의 출력값을 예로 살펴보면 그 안에 있는 2304개의 뉴런 출력 중 어떤 것을 조합해야 그 의심이라는 개념이 담긴 문장에만 뚜렷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 찾아야 하는 거죠. 이를 위해 2304차원짜리의 뉴런 출력값에 같은 길이의 새로운 가중치 벡터를 곱해서 하나로 합치고, 이때 이 가중치 벡터의 각값은 해당 뉴런의 출력을 얼마나 반영할지를 나타냅니다. 이를 모두 더한 값은 이해하고자 하는 개념의 강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델은 뉴런의 수보다 더 많은 개념을 내포하기 때문에 2304개 이상의 가중치 벡터를 사용해서 모든 다양한 개념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기선 2304개보다 많은 약 16,000개의 다양한 개념이 있다고 해보죠. 그럼 약 16,000개의 각각의 벡터가 필요할 겁니다. 이 모든 가중치 벡터를 쌓아서 23,004 곱하기 16,000 크기의 새로운 행렬을 만들면 각 열은 각 개념에 대한 2304개의 뉴런 기여도를 의미할 겁니다. 뉴런 출력 벡터를 이 가중치 행렬과 곱하면 길이 16,000의 새로운 벡터가 나오고 각 항목은 특정 개념의 강도를 의미하죠. 그럼 과연 뉴런을 개념에 깔끔하게 매핑할 수 있는 이 새로운 행렬의 가중치는 어떻게 학습할 수 있을까요? 약 16,000개의 개념 중 아주 소수의 개념만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게 바로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이는 뉴런에서 부딪혔던 다이성 문제를 아주 효율적으로 해결하죠. 소수의 개념만 활성화시키는 이 장치를 스파스 오토인코더, 희소 오토인코더라고 부르며 개념 벡터의 대부분을 0에 가깝게 만들고 나머지 값만 써서 원래 입력 값을 복원하죠. 뽑아낸 개념 벡터 값에 다른 새로운 가중치 행렬을 곱해서 원래 입력을 복원하는데 이때 동일한 크기를 갖게 하기 위해 새로운 가중치 행렬을 곱해서 크기를 맞춰줍니다. 스파스 오토 인코더는 이렇게 뉴런의 출력을 잠재적인 개념으로 만들기 위해 가중치 벡터를 곱하고 이렇게 뽑아낸 여러 특징 벡터 값을 0에 가깝게 만든 뒤 다시 원래 뉴런의 출력 값으로 복원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중첩 가설에 따라 스파스 오토인코더가 잘 작동한다면 출력이 원래 뉴런 출력 값을 꽤 충실하게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파스 오토인코더는 이 복원 로스를 최소화하도록 훈련되죠. 그럼 이제 스파스 오토인코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잼마와 위키피디아 예시를 통해 살펴볼까요? 최근 구글 딥마인드 팀은 400개 이상의 스파스 오토인코더를 잼마의 다양한 곳에 넣어 분석한 잼마스코프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껏 살펴왔던 잼마의 21번째 레이어 위치에서 훈련된 오토인코더를 들여다보죠. 잼마에 예문을 넣고 21번째 레이어의 출력을 훈련된 스파스 오토인코더에 통과시켜서 어떤 개념이나 특징 벡터의 요소가 활성화되는지 확인해보면 특징 벡터를 임베딩 벡터처럼 128 x 128 그리드로 재구성해서 이미지로 시각화할 수 있겠죠. 이름 그대로 특징 벡터 값은 임베딩 벡터보다 훨씬 띄엄띄엄 나타나죠. 그 다음 스파스 오토 인코더가 내재된 개념과 특징을 잘 분리했는지 확인해야 할 텐데 스파스 오토 인코더는 특징 벡터의 각 요소가 어떤 개념에 대응하는지 미리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죠. 위키피디아 예시에서 특징 7344, 8353, 8249가 높은 값을 가질 때 이 특징들이 어떤 텍스트 개념에 반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에 단일 뉴런에서처럼 특정 개념을 최대한 활성화하는 텍스트를 찾아봤던 것처럼 스파스 오토 인코더에서도 비슷하게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다행히도 제마스코프 프로젝트는 뉴로피디아라는 플랫폼으로도 출시돼서 해당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오토 인코더의 어떤 특징이라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파스 오토 인코더의 8249번째 특징을 보면 의문이나 불확실성을 표현한 텍스트 예시가 많이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단일 뉴런에서 했던 것처럼 특정 특징도 크게 하거나 줄여서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바꿀 수 있는데 8249번째 특징 값을 100으로 고정하면 잼마가 위키피디아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는 듯한 단어의 높은 확률을 매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잼마가 수정된 특징을 가진 상태에서 텍스트를 생성하면 위키피디아 신뢰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모델 버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엔 값을 500으로 올리면 잼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퀘스천 같은 단어들이 쏟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뉴런의 출력을 희소 특징으로 변환함으로써 스파스 오토 인코더는 특정 개념이나 텍스트에 일관되게 반응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특징을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의 행동을 더욱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스파스 오토 인코더는 많은 언어 모델에 적용되어 인상적인 실질적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로드3 소넷에서 추출한 특징이 여러 언어와 모달리티에서 잘 작동한다는 걸 보여줬는데 추출한 골든게이트 브릿지의 특징이 여러 언어로 된 설명이나 심지어 이미지에도 반응하는 걸 보여줬죠.
또한 이 오토인코더를 더욱 확장해서 엔스로픽 팀은 약 1300만 개의 특징을, 오픈 AI는 GPT-4의 레지듀얼 스트림에서 1600만 개의 특징을 뽑아냈죠. 하지만 크로스 올레의 말처럼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스파스 오토인코더로 엔스로픽 팀이 샌프란시스코의 특정 지역에 관해 몇몇 특징을 뽑긴 했지만 클로드 모델이 분명히 알고 있을 더 세부적인 정보, 예를 들어 교차로 같은 것까진 뽑아내지 못했죠. 대규모 언어 모델은 오토인코더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개념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We may be able to simply continue scaling sparse autoencoders as we've scaled language models, but there are a number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obstacles that may block this path. It's possible that the computational cost of extracting extremely rare features will become prohibitively high, leaving these rare features as an unobserved dark matter that has to be observed indirectly. 현재의 스파스 오토인코더 알고리즘은 모델의 특정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여러 레이어를 넘나드는 복잡한 구조를 풀어내기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닙니다. 엔스로픽 팀을 포함한 여러 연구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파스 교차 코더라는 새로운 접근법도 시도하고 있죠. 특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촘촘해지고 다루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도 위에 링크를 통해 들어가면 지금 뉴로피디아에서 대규모 오토인코더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찾다 보면 많은 특징들이 보이지만 그 선택이 모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테스트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스파스 오토인코더는 블랙박스 그 자체였던 대규모 언어 모델 내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기계적인 해석을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지, 그리고 대규모 언어 모델의 능력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설지 앞으로도 함께 지켜보시죠.